안녕하세요. 장승국입니다. 자, 오늘은 제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모두가 시험을 잘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모두가 다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문제의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총평을 이야기하자면은 좀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교재에 없는 문제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10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교재에 없는 문제 한두 문제 정도는 뭐죠? 시중에 있는 어떤 공인중개사 책에도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교재에 없는 문제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물론 득점을 하면은 좋지만은 못한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뭡니까? 계산 문제가 1문제나 되는 거죠. 대개는 이제 6문제다 7문제 정도가 되는데 4문제나 3문제 정도가 더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풀이 시간 때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올해 25회 시험에 그 부동산 학개론 결혼 문제는 무조건 2번을 찍어라. 계산 문제가 싫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라고 제가 문제풀이 시간 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산 문제 10문제 중에서 4문제죠. 10문제 중에서 4문제가 정답 2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대로 잘 했던 분들은 이제 또 문제를 풀지 않고 4문제에 득점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 몇 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계산 문제는 안 풀고 그냥 일단 내리 2번 찍었는데 4문제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합격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거나 그 수업하면서도 저는 이제 별로 전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올해 제가 기본 이론 강좌나 문제풀이 강좌 때 자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그분의 강의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혹자는 또 시중에서는 책은 잘 쓰는데 강의는 못한다는데 글쎄 강의가 어떤 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적중도를 높이는 것이죠. 적중도. 적중도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결혼은 나를 따라온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특강 문제. 특강 문제를 갖다가 다른 학원에서는 했는데 동행 모의고사 4회하고 특강 문제 140문제입니다. 거기에서 계산 문제 1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빼고 9문제가 거짓말 아니고 똑같은 형식, 물론 숫자는 조금 다르죠. 똑같은 문제 스타일대로 그대로 왔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어떤 분은 잘하시는 분은 뭐죠? 교수님 하신 특강 문제, 계산 문제 유형이 똑같더라. 그리고 자기는 다 풀어냈다. 거짓말이죠. 10문제 다 풀었다는 계산 문제. 물론 합격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강을 다 들어야 되는데 이제 올해 휴 매니아에서는 특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특강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한두 과목 특강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제 전체 과목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합의가 잘 되지 않는 바람에 못했는데 제가 이제 간곡히 휴 매니아 사장님한테 이제 올해가 아니구나 이제 내년도 26회 대비해서는 동형 모의고사 하고 그다음에 특강을 하자라고 하니까 그 사장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제 강의 요 반들이죠. 동영상 촬영한 요 스튜디오 강의자에서는 아쉽게도 몇 군데 업체에서 이제 동영상 하자라고 했는데 그 수험생들이 이제 많이 모이지 못하는 바람에 특강이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집약하는 거고 또 그 해에 어떠한 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문제, 뭐, 기본 이론이다. 문제풀이다도 중요하지만은, 특강은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최종 정리하고,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유효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스튜디오 강좌에서는 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도, 휴메니아에서는 제가 반드시 부동산 학교는 제 혼자만이라도 특강으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합격론 기출문제 풀이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지금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크게 할 수 없습니다. 크게 했다가는 한 20분 하면은 이게 목소리가 이게 막혀가지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소리 톤을 낮춰서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회 제25회 그냥 바로 그냥 부동산 학교론 기출문제 해설. 자, 1번에서는 이제 이미 뭐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3번이죠. 정답 중심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의 의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3번 보시면은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라는데, 이게 잘못됐죠. 자, 건부 감가가 발생을 하게 되면입니다. 건부지의 가격은 뭐다? 감소,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보다 나시의 평가 가격보다 건부지의 평가 가격이 작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본서에 다 있고 또 문제풀이 집에도 있습니다. 근데 건부 감가 시 건부지 가격은 나시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죠. 기초 중에 기초. 모든 문제집마다 다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집마다 아주 기본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2번이 되겠죠. 자, 문제 내용을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상한액을 특정 비율로 정액하여 원리금 상한액을 초기에 적게 부담하고, 이게 포인트죠. 초기에 적게 부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부담을 늘려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가는 것. 초기에 적게 하고 나중에 늘린다. 최정식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죠. 그냥 원리금 상한액, 이거 뭐 교재에도 있고 기본서에도 있고 문제 풀이집에도 있죠. 이거 그냥 뭐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그죠? 요렇게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한액이 매기간 일정한 것은 뭡니까? 원금 원리금이죠. 예, 좋습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고, 초기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점차 작아지는 것, 이것이 뭐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이거죠. 초기에 적게 부담하다가 점차 커지는 것, 이것이 뭐다? 최정식. 예, 최정식 상환 방식이다. 기초적인 기초. 우리 기본서 교재 문제 그대로 있죠. 이거 기본서 문제도 있고 문제 풀이집에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틀려서는 이거는 뭐 이런 거 틀리면은 간첩이죠. 간첩. 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간단하게 정답 중심의 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이제 뭐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못 가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제 3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 자, 물론 이것은 우리가 기본서 교재나 문제풀이 교재 없습니다. 물론 요 내용은 뭐다? 시중에 있는 어떠한 문제집에도 없는 어느 출판사다, EBS 교재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대신에 이런 것들은 뭐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 즉 전문가로서 다 알 수 있고 또 상식적인 선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학교로는 여러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상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식은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상식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부정적 영향이죠. 좋지 못한 것 몇 개냐 물었습니다. 자,
보기에 첫 번째 동그라미 건설 자재 가격 상승이죠. 아니 건설 자재 가격 상승보다 조합 측에서 보니까 뭡니까? 건축비가 많아지죠. 건축비가 많아지니까 뭐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그래서 첫 번째 맞습니다. 두 번째,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 조합원 분양이 있고 일반인에 대한 분양이 있죠. 근데 일반인에 대한 분양 가지고 건축 비용, 시공 비용보다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의 분양가 상승은 뭐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한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합원 부담금 인상. 아니, 그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서 부담금 인상을 시키면 뭐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그래서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이 문제에. 네. 그 다음에 용적률의 할증,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이 정답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주비 대출 금리 인하. 재건축하니까 철거하게 되니까 이주비 되죠. 근데 그 이주 비용을 대체해 주는데 금리가 하락한다.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한 거죠. 이 문제와 해당 사항 없다.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의 연장.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어떻습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 영향 맞는 이야기죠. 이 문제에. 그 다음에 기부 체납의 증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결국 뭐다? 조합원에서 시나 정부에서 정하는 뭐다? 관공서에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부 체납해야 되겠죠. 기부해야 되겠죠. 그 기부 체납분이 뭐다? 증가된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그래서 네 가지 되겠죠. 건설 자재 가격 상승, 조합원의 부담금 인상, 그다음 공사 기간의 연장, 기부 체납의 증가. 이 네 개가 뭡니까? 불리한 영향. 이걸 뭐 반대로 표현하면 뭐다? 유리한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에서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주택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뭐 기본서에도 있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여러분들이 부동산 2차 과목인 부동산 공법에서도 다룬다. 그래서 2차 과목 할 때 공부하시고 그 가장 기본적 내용들이니까 문제가 옳은 것입니까? 옳은 것인데 1번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아니죠. 660을 초과해야 돼요. 초과. 그렇죠? 연립주택에 대한 용어 정의. 예, 청수는 4개 층 이하 맞습니다. 660 이하가 아니고 초과하고 이렇게 되죠. 이번에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서는 청수 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맞고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주차장 제외의 합계가 332 아니죠. 660이죠. 660 이하 인주택으로가 다가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다가구 주택은 또 뭡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입니까? 단독이죠. 마지막도 틀렸죠. 공동주택이라 했는데 단독주택이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두 군데 틀렸죠. 330 아니고 660. 다가구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다. 자, 질문 3번.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서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이죠. 예, 660 이하이고 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층수가 5개 층 이하 아니죠. 4개 층이죠. 두 군데 설죠. 662에 되고 5개 층이 아니라 4개 층. 정답은 4번이고 있죠. 예. 그 다음에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이게 이제 그 세대수가 도시형 지문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다? 350세대 미만이 아니고 범위가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150세대 미만, 15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본서 교재에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설사 객관식은 내리죠. 즉 객관식은 주어진 5개 지문 중에서 정답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머지 네 개 지문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한 개만 알아도 정답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4번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공법 시간에 자주 다룬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아는 사실이죠. 거기 4번이 오래입니다. 그냥 4번이 답입니다.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몇 세대인지 몰라도 4번이 오르면 그냥 4번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죠.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런 거 많이 강조합니다. 하는데, 모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실 때, 거기에서 너무 해석되지 말라네. 모르는 지문이 있죠. 대개 10문제 중에서 8문제, 9문제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에서 정답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즉, 지문 5번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뭡니까? 그냥 미끼입니다, 미끼. 미끼를 살짝 던져놓고 순진한 수험생, 5번 처음 보는 건데 5번은 맞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정답은 대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 내용에서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학교론의 문제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5개 지문을 다 몰라도 한 가지만 알아도 득점할 수 있는 것이 객관식 문제의 특징이다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가봅시다. 자, 문제 5번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5번이, 가격과 가치죠. 이것도 기본서 교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문제 풀이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지만 아니죠. 가격은 가치가 현재 값이고, 가격이 과거 값이죠. 과거의 값.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발생한 유무형적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 그래서 현재 값. 가격은 과거에 지불된 금액. 과거에 지불된 금액. 그러니까 뭡니까? 과거 값이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죠, 이거. 교재 있고 다 기본서 다 있는 거. 기본서하고 문제 풀이집이 다 있는 거. 이런 거 틀리면은 제가 별로 할 말 없습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에 문제를 정확히 봐야 되겠죠. 아파트 시장이네. 자, 당해 재화가 아파트입니다. 이 시장의 수요 곡선을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어느 방향으로? 곡선을 좌측이죠.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일단은 수요, 당해 재화가 아파트고,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X제가 아파트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수요이지 공급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동했다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 변화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좌측으로 이동했다,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가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러한 것들에, 이런 것에 맞는, 포인트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서 가는 것이다, 이야기죠. 수요 변화이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다. 수요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수요지 공급과는 관계없다, 이야기죠. 당의 재화는 아파트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기. 수요자의 실질 소득의 증가죠. 실질 소득의 증가는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정답과 관계없다. 두 번째,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 건축 원자재는 수요 결정률이다, 공급 결정률이다. 공급 결정률이죠. 이것도 기본서 문제 풀이집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 자재 가격은 이 내용과는 관계없다. 해당 사안이다, 이야기죠. 세 번째, 사회적 인구 감소. 인구 감소야 수요 감소고 수요의 변화죠. 맞죠? 그래서 이건 맞는 이야기. 그다음 아파트 가격 하락이죠. 아파트 가격. 당해 재화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로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수요량에 비례하는 수요 구성상에서 점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계있다, 관계없다? 관계없다.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 감소. 선호도 감소니까 수요 증가 감소, 감소. 어느 쪽으로? 왼쪽 이동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 하락. 대체재의 가격과 당해제하는 뭐다?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대체재 가격 하라니까 뭐다? 수요 증가 감소, 감소니까 어느 쪽으로? 왼쪽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하락. 이자율 하락 뭐다?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 이 문제와 관계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문제와 맞는 것은 인구 감소, 선호도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해서 3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문제 7번입니다. 조금 목소리를 톤 높였더니 이제 또 목이 조금 잠기려고 합니다. 다시 또 낮추겠습니다. 자, 정부가 시장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이거 뭐죠? 예, 5번이죠. 5번 이거는 뭐다? 근거가 아니고 개입의 뭐다? 수단이죠. 개입의 수단. 자, 근거라는 거지. 근거라는 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다? 개입의 근거, 정부 개입의 근거. 다른 말로 말해서 시장 개입의 뭐다? 이유. 좀 쉬운 말이 뭐다? 이유입니다. 여기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뭐다? 이때 요 수단들이죠. 수단들이 뭐가 있느냐 이야기죠. 개입의 수단이죠. 그 수단들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 문제 어렵습니다. 근데 자, 간접적인 개입의 방법.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기억나겠습니다. 직접적 개입 방법, 토지 이용 규제들이죠. 이게 개입의 방법 또는 우리가 개입의 뭐다? 수단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이제 개발부담금 뭡니까? 개발부담금 부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간접적 개입 방법이죠. 아니 직접적 개입 방법, 공영개발, 토지구역 정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뭐다? 용도, 지역제, 건축규제 이런 거. 기본서 있고 그 다음에 뭐다? 문제풀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7번의 문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이유. 먼저 시장 실태 이유들 되겠죠. 1번에서 4번까지. 그래서 이거는 개입의 수단이지 뭐다? 근거는 아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아시겠죠? 제가 해설이 늦었지만은 저는 그 당일날 바로 다시를 다 달았습니다. 추추추 쳐가지고 제가 직접 얻어차고 해가지고. 근데 이 7번 문제를 보면서 좀 외람되지만은 7번 문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는 분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글쎄 10명 중에 한두 번, 물론 나는 포함되겠죠.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문제는 뭐다? 국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어 문제. 그러니까 개입의 이유하고 그러면 이유가 있다. 어떤 대책이냐 이 구분한 거죠.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아니라 개입의 수단, 개입의 방법이다. 이제 알겠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뭡니까? 진단이 약이 필요하죠. 수단. 어떤 약을 쓸 것이냐. 내가 목감기 걸렸다. 목감기 걸렸는데 뭐다? 위장약 처방하면 안 되죠. 목감기 약을 먹어야 처방해준다는 약입니다. 근데 왜 목감기냐? 원인이 뭐냐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원인을 물어보는 게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정답 이거는 뭐다? 처방이 처방. 그걸 갖다 구분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 8번의 문제는 1번 되겠네요. 예.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대해서 틀린 거지. 1번.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한다. 아니,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감소한다. 가격 상승 하락. 거래량 증가 감소. 자, 그런데 새로운 거래량 가격은 상승하고 아니죠.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 감소한다. 그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1번. 가장 기본. 이거 문제집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그냥 괜히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있네. 가장 기초적인 기초입니다. 특강에서도 막 이런 문제 다 했습니다. 이거. 자, 나머지는 보시고 그 다음에 9번의 정답은 4번이네. 예, 9번의 정답 4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이것도 문제집이 다 있습니다. 있고 특강할 때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이거는 이 계산 문제 기억이 나죠?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도 계산 문제 특강하면서 계산 문제 싫어하니까 그래도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계산 문제로서 요 한 개 똑같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그래야 수험생으로서의 기본적 예의를 지키는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가격 변화율 얼마? 예, 오프시델이 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요량은 당연히 보다 줄어들겠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량은 준다. 얼마나 주느냐? 탄력성을 얼마 줬습니까? 예, 2로 줬습니다. 이 분모가 4인데 요 값이 2가 되고자 한다면 뭡니까? 8%가 되겠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량 감소, 탄력성이 2니까 분모가 4니까 분자는 뭐다? 8 되겠죠. 따라서 8%의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10번 갑시다. 관리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했는데 3번. 이것도 교재에 거의 다 있는데 이 문제는 좀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 시문 1번. 부동산의 법률 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자, 법률적 관리다, 자산 관리다, 경제적 관리겠죠. 경제적 관리. 그렇죠? 자산 관리면서 또 경제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관리가 틀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란 외부적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아니죠. 유지는 뭡니까? 변형시키지 않죠. 현재상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게 유지죠, 유지. 그렇죠? 그래서 형태를 변화시킨다. 이게 잘못됐죠. 예.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답이죠. 예. 건물의 관리 경우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하면서 보유 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총 비용, 특별하게 우리가 어려운 말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했습니다. 틀린 것은 없다. 그렇죠? 예. 투자 비용과 관리 유지비를 갖다가 조절함으로써 전체적인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무난하게 맞는 이야기죠. 정답 3번. 4번의 시설 관리는 시장 및 지역 경제, 경쟁 요인. 시장, 지역 경제, 경쟁 요인은 뭐다? 시설 관리겠다, 자산 관리겠다. 자산 관리죠. 시장 상태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자산 가치가 오르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4번은 시설이 아니고 자산 관리고 반대로 5번이 뭐죠? 5번은 뭐다? 자산 관리가 아니라 시설 관리.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에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부동산 개발 사업 시 분석할 내용. 자, 1번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민감도 분석 아니죠. 이거는 뭐다? 흡수율 분석이죠. 이 교재에 다 있습니다. 예, 흡수율 분석. 이런 비슷한 형태로 또 저는 또 특강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 교재에도 있습니다. 민감도 분석은 뭡니까? 대상 부동산의 위험 요소를 하나씩 투입함에 따라서 수익의 변화죠. 수익의 변화를 갖다가 측정해서 가장 수익의 변화폭이 가장 큰 것이 뭐다? 가장 위험한 요소다. 그 위험한 요소를 확인해서 집중 관리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것이 민감도 분석이고, 지문 1번의 내용은 뭐다? 민감도 분석이 아니라 흡수율 분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문제 C 2번 가겠습니다. 또 목이 소리가 지금 갈라지고 있죠. 이게 지금 톤을 높이면 뭐다? 이게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시험 치고 하루 지났은가 월요일인가 와서 이제 이거 해설 강의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못 가기 때문에. 아마 한 8번쯤 해설하다가 이게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처럼 비슷한데 그래서 못하고 지금 이제 또 아주 늦게 해설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예. 12번에 3번이죠. 예.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정착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건물이다, 독립된 정착물이죠. 상가, 주택, 기타 등등. 그다음에 돌담, 수목 등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의 종속된 정착물이다. 기본서 내용 있습니다. 또 문제풀이 집에도 있습니다. 근데 국어는 또랑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입니다. 일부. 교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서 1번 조세정책인데, 자, 이것도 이 지문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풀이 집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본서 내용에도 있습니다. 지문 그대로입니다. 1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했을 때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아니, 토지 용도가 다르면은 예컨대 상업지, 농업지 용도가 다르죠. 근데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면 뭐다? 상업지는 돈이 되는 토지죠.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되고, 농업지는 돈이 안 되는 토지가 되겠죠. 돈을 적게 벌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차등줘야 되는 거죠. 용도가 다르면 세율도 달리 해야 되고, 그에 따라 세금 부과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만약에 다른 용도의 같은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했습니다. 이거 수직적 형평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거지. 즉, 용도가 다르면 다르면 뭡니까? 자, 일률 과세합니까? 차등 과세합니까? 차등 과세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동일한 용도, 이거 기억나죠? 강의 들으신 분들, 동일한 용도의 같은 가격이, 자, 서로 다른 주택이죠. 다른 가격, 서로 다른 가격일 때보다 차등 과세해야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목이 안 좋아서 내가 수평적 형평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죠. 정답 중심으로 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죠? 이거. 지금 이 문제, 이거 문제풀이 또 기본적으로 강의할 때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나머지는 이게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의 정답인데, 임대주택이죠. 14번에 4번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교재 없습니다. 요 14문제는 시중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계는 기본서는 문제풀이 비치고서 요 문제가 있는 문제집은 아마 100%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틀려도 관계 없죠. 왜? 40문 중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니까. 그 문제, 교재 없는 거 한두 문제 몰라서 틀렸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나머지 38문제가 그 중에서 24문제만 독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때 실제로 잘 아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4번인데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을 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이 아니고 20년입니다.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이제 전세 계약 방식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장기 전세인데 30이 아니라 20년 이상.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부동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5번에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다. 불분명하죠. 5번. 혼합관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인하고 관리인하고 뭐다 서로 싸우죠. 네 책임, 서로 상대방 당신 책임이다라고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기본서 문제풀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매번 또 특강할 때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예. 그 다음 시험 문제. 그 다음에 16번 갑시다. 16번의 정답은 뭐다? 예, 2번 되겠네. 예. 위험과 수익인데 2번. 체계적 위험은 이것도 지문 똑같네. 기본서에도 있고, 문제풀이집에도 있고, 지문 똑같습니다. 특강에도 다 해줍니다, 이거.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지만은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정답 2번. 누구든지 득점하는 것. 자, 그 다음에 17번에서 5번 되겠습니까? 5번입니다. PF인데, PF도 사실 넣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또 기본 가장, PF, 이것도 요 내용 그대로 기본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다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기본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쓴 책은 없을 거예요. 내가 쓴 책 외에는. 그림도 그린데 생략합니다 하고,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보시고, 여러분, 자. 에스코로 계좌죠. 위탁 관리 계정. 위탁 관리. 이거 기억날 겁니다. 관리 계정.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에스크로 계정. 이 말이 있죠. 1번에 있습니까? 예, 1번 있네, 되어 있습니까? 에스크로 계정은 뭐다? 인출 항목의 순서. 이렇게 하면 그림 다 생략하고, 첫 번째 뭡니까? 원리금 지급이죠. 대출 기간에 원리금 지급을 가장 먼저 합니다. 계좌에서, 통장에서 먼저 빠져나간다. 두 번째, 시공사죠. 그래서, 시공사. 에 대한 뭐다? 시공사에 대한 시공비. 공사비 그냥. 공사비 지급.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거 다 하고 난 뒤에 돈이 남았을 때 사업주들이죠. 수익 분배. 그게 뭐다? 시행사죠. 시행사 또는 사업주.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사업주. 얘 뭐다? 수익 배분. 요거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 뭐다? 자기들이 돈 빌려준 거 먼저 원금 이자를 먼저 회수해야죠. 이거는 맨 마지막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5번이 답니다. 이거 다 읽고, 요거 다 그리면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실 내가 요 18번 문제를, 거짓말이 아니고, 한 7년 전에 강의하면서 하니까, 학원 원장님이, 뭘 어렵게 하냐고, 어려운 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하냐고.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은 모르지 않느냐. 그 답부터 안 했어요, 이거. 지금은 나왔네. 기울기. 저도 이렇게 놀 줄 몰랐어요. 이거 강의 안 했지. 한 7년 됐으니까, 옛날에. 7년 전에 이거 수업도 다 했어요. 기본 이론 시간 다 했어요, 이거. 왜? 수학의 기본이거든, 수학의 기본. 수학의 기본이거든, 기본. 자, 그래서 이제, 그때 학원 원장님이 그런 말 안 했으면 이제 아마 계속 강의를 이 문제를 내가 했을 거예요.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시험이 안 나는 거, 이런 거 하냐고, 이제 하길래. 그다음부터 실제로 안 했었거든요. 어쩔 수가 없죠. 예. 사전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서 y는 ax 플러스 b다. 이게 이제, 이거 수학이죠. 원점 x축 y축이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 기울기죠. 요거는 관계없습니다. 기울기 a입니다. a는 뭐다? 항상 x분의 y입니다. 여기다가 델타 x에도 델타 x분의 델타 해도 관계없습니다. 요게 기울기죠.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자, 그럼 요걸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 기울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요 함수나 공급 함수에서 이겁니다. 기울기가 클수록 뭐다? 탄력성이 뭐다?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죠. 서로 반비례죠. 반대로 기울기가 작을수록 뭡니까? 탄력성은 뭐다? 커진다, 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자, 이걸 알죠? 그래서 이제 뭐 수요든 공급이든 다 같습니다. 곡선의 방향만 다르죠. 다르고, 그러면 이때 그 A 부동산에서 봅시다. A 부동산에서 보니까, 그 수요함수, 이게, 첫 번째가 수요함수가 2P하고, 그 다음에 500의 마이너스에, 자, 마이너스에 QD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편에서 밑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함수는 3P에다가, 이꼴 뭐다? 300에다가 플러스해서, 예, 3니까, 예. 공급함수는 4QS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수학에서, 횡축, 가로축을 갖다 X축인데, 요게 수요량이다, 공급량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 공급 함수에서는 뭐다? 요 종축, 세로축이 가격축이고, 그 다음에, 횡축, 가로축이 뭡니까?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축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Y에 해당되는 것이 P고, X에 해당되는 것이 P입니다. Q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울기랬죠. 요 기울기. 요게 기울기다라고 했습니다. 요 값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Y를 갖다가 이제 Y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어줍니다. 1로. 그러니까, 자, 이런 이야기죠. 이건 이제 옛날에 했다가 하니까, 그거 어렵다. 저인가 저거 매 어려운 거 같네. 욕맛 되게 들어먹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나올 줄이야. 전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P. 그러면 이건 이제, 자, Y에 해당되는 요 P입니다. Y에 대한 개수를 1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2가 있죠. 요걸 갖다가 P는 뭐다? 2로 쫙 나누면 됩니다. 이 나누기 해도 관계없죠. 그러니까 250에 마이너스 뭐다? 2분의 1 QD고, 요런도 마찬가지고 3P죠. 3P인데 1로 3으로 다 나누죠. 3 나누니까 100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4가 됩니다. 이것이 Q였습니다. 요 값이 수요곡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이 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자, 2분의 1이 큽니까? 3분의 4가 큽니까? 요게 더 크죠? 이거는 0.5고, 0.5, 이거는 1. 얼마 되죠? 1.33 됩니다. 33 되죠? 예. 그러니까, 따라서 뭐다? 자, 상대적으로 뭐다? 여기가 아니죠. 기울기가 작으니까, 자,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력적,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자, 그러면은 뭐다? 우리가 거부식 이론에서 수요가 뭐다?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수렴형이다, 발산형이다, 순환형이다. 수렴형 돼 있죠. 그렇죠? 수렴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B 부동산. 사실은 간단한 거 이게. 이제 또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강의를 어렵게 해서가 아니고, 그런 이제 받아주는 이제 죄송하지만은 일정 수준 이상의 레벨을 가지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정말 훌륭한 강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멋있는 강의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저 인간 뭐 강의 어렵냐. 강의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또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이 P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4의 Q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예, 되게 그렇다는 이야기죠. 젊은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젊은이들은, 예. 또, 대학 이상 또 졸업하신 분들은, 정말 강의가 진짜 좋다라고 합니다. 어느 해는 이제, 자기는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인데, 그 동상 보고서, 정말 강의 멋있다. 자기는 기계 속어 들었나. 하여튼 요 문제 기억이 하니까, 이제 하여튼 그 원장만 아니라고 했다면은 계속해서 했을 텐데, 요거는 이제 뭐다, P 이렇게 1이 돼 있네.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그냥 2죠. 기울기는 2가 됩니다. 2.
이거 자체가 기울기는 2가 됩니다. 이 수요죠. 수요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2다. 이제 주어져 있네. 얘 기울기. 이게 필요 없네. 이거 2. 그다음에 요거 뭡니까? 1로 만드니까 2로 나눠야 있죠. P는 2로 나누니까 뭐다? 50. 그다음에 2로 나누니까 뭐다? 2의 Q에서. 이 경우도 기울기가 하면 2네. 수요 곡선의 기울기도 2고 공곡선의 기울기도 입니다. 기울기가 같죠. 탈도 같다는 것입니다. 탈식이 같으니까 어떻다? 네. 같으니까 어떻다? 이거는 뭐다? 순환행이다. 뺑글뺑글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문제. 제가 이렇게 써서 그렇지 뭐다. 그 내용 알면 뭐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 기울기 가지고 비교한다. 그럼 이거 뭐 P 앞에 개수만 1로 만들어 가지고 Q의 개수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울기가 클수록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가 클수록 뭐다?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작을수록 탄력적. 그럼 뭐 수렴형이다. 뭐다? 또는 뭐다? 진동형이다. 그 다음에 발산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9번 되겠습니다. 19번 이건 이제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다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19번에서는 기억이죠? 5번. 예. 이 교재에도 있고, 요 문제 패턴은 없지만, 요 문제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기본이죠. 기억. 두 개의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 거리에 반비례. 제곱에 반비례. 이건 뭡니까? 랠리의 소멸인리 법칙. 이은 도시 내부 기능지역의 침입, 경쟁 천의 과정에 거쳐서 중심 업무지구, 점유지대, 이건 뭡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디귿,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교통망 나온다. 부채꼴이 누굽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 리얼,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분리, 이거 뭐다?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 이론. 끝이죠? 그 중에 다 있고 문제풀이 다 있습니다. 매년 특강에서 다 해줍니다. 자, 20번 문제. 이것도 뭐다? 기본서 문제풀이집인데 똑같습니다. 문제 똑같습니다. 예. 20번에 2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 포트폴리오의 뭐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자산들의 수익률은 뭐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정 평균하고, 그러고 난 뒤에 포트폴리오는 뭐다? 투자 비중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다는 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서에도 있고 아마 그 기본서 예제에 있을 거예요. 예제. 그다음에 문제풀이 다 있습니다. 이거. 또 이번 특강에서도 제가 이 정도는 풀어야 된다. 그 문화심에는 제가 자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메일로 많이 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내년도에도 특강, 이 스튜디오 강의 특강 안 한 그 사이트들 많이 있는데, 글쎄요. 예, 그래서 어쨌든 형태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예. 자,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지 그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이죠. 예. 이것은 뭐다? 개별 투자이죠. 개별 자산,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을 가중 평균합니다. 시장상에 따라서 가중 평균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뭐다? 투자 비중으로 가중 평균해버리고 썸머리 차죠. 합해버리면 됩니다. 자, 갑시다. 이게 지금 뭡니까? 상가 봅시다. 상가에 대한 수익이 호황일 때 얼마입니까? 상가가 20%이고, 그 다음에 불황일 때 얼마입니까? 기대 수익이 뭐다? 10%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 단 호황일 확률이 40%고 불황일 확률이 60%다. 20%가 될 확률이 40%니까 0.4 여기에 더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불황이 뭐다? 60%니까 0.6을 곱합니다. 일단은 요렇게 구한 이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8%, 6% 합치니까 13입니까? 그렇죠? 14%는 뭐다? 상가의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뭡니까? 업시텔. 자, 호황일 때 얼마? 기대 수익이 25%,
불황일 때 얼마? 10%. 호황일 확률 똑같습니다. 40%. 불황일 거 확률 60%. 요렇게 하면은 뭡니까?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예, 아파트. 아파트가 호황일 때 기대 수익이 10%이고 불황일 때가 8% 이내, 호황일 확률이 40%니까 0.4, 불황일 확률이 60%니까 0.6.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이것이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 이걸 갖다가 이런 포트폴리오로 갔으니까 자, 투자 비중이죠. 상가의 투자 비중은 얼마다? 20%니까 그냥 0.2. 오피스텔은 얼마다? 30%니까 0.3. 그 다음 이거 얼마다? 0.5가 됩니까? 예. 아니, 이거 다 이렇게 해서 합쳐주면 됩니다. 합치면 뭐다?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12%가 나왔다. 이거 기본서 예제, 기본서 내용의 예제 다 해드렸습니다. 문제풀이 집에도 있습니다. 요 형태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자, 여기까지 하고, 예, 조금, 나머지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